지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2편에 이어 세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중해 패권을 둘러싼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그리스가 승리를 이끌면서 아테네는 그리스에서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공동의 적인 페르시아를 상대로 마치 전우처럼 서로 힘을 합쳐 승리했지만 페르시아가 물러가자 그리스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를 몰아내고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일대를 포함한 에게해 전체와 지중해와 흑해,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집트까지 세력을 확장시킵니다. 그리스가 전쟁 승자가 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아테네는 페르시아가 또다시 침공할 것을 대비한다라는 명목으로 에게해 연안 폴리스들을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을 결성합니다. 페르시아가 또다시 공격해올 수 있어. 우리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겼듯이 앞으로도 해군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해. 라고 아테네는 또다시 해군력 강화를 호소하고 동맹 비용을 모금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화시킨 동맹군을 각 지역에 파견하면서 세력이 점점 커지는데요. 맹주의 자리에 오른 아테네는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가 부정해온 페르시아와 같은 제국주의를 꿈꾸게 됩니다. 지중해 지역에서 정치,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그리스 최강의 폴리스로 굳건히 자리 잡은 아테네는 급기야 주변의 폴리스들에게 내정 간섭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에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맹주인 스파르타는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 스파르타야말로 그리스 최강의 폴리스인데 도저히 봐줄 수가 없군. 이렇게 그리스 지역엔 보이지 않는 막강한 두 세력 간의 충돌에 전운이 감돌죠. 그리고 이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갈등을 더욱더 부추긴 것은 바로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테미스토클레스의 아테네의 요새화란 정책이었습니다. 아테네의 요새화는 아테네의 도심에서부터 인근 항구 도시인 피레우스까지 수십 킬로미터의 길고 거대한 성벽을 쌓아서 적군의 도전을 방어한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다음의 적은 반드시 스파르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죠. 비록 같은 동족이지만 제국의 길로 들어설 아테네를 두고 스파르타가 경쟁의식을 갖게 될 것임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이 강한 스파르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아테네 도심을 성벽으로 보호하고 피레우스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3단 노선을 타고 스파르타 도시 자체를 공격하겠다는 큰 작전을 구상했던 것이죠. 아테네의 성벽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테미스토클레스에겐 불운이 닥칩니다. 페르시아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아 도평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요. 도피 행각으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적국인 페르시아에 망명하고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테미스토클레스를 도평 추방시킨 인물은 키몬이었습니다. 친스파르타 정책과 귀족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귀족과 평민 간의 분열을 또다시 가져오기도 한 인물이었는데요. 키몬 역시 도편 추방을 당하게 되고 페리클레스에 들어서서 아테네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데요.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하는 등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돈을 지출하며 아테네를 발전시키죠. 그러나 그 돈의 대부분은 델로스 동맹국들이 안보를 위해 모금한 공동의 돈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치게 강했던 걸까요? 민주정치로 꽃을 피운 아테네였지만 페르시아 침공을 대비해서 모금한 공동의 돈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폴리스들을 탄압하고 내정 간섭까지 하면서 갈수록 제국주의적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러한 아테네의 강압적인 모습은 스파르타뿐만 아니라 다른 폴리스들에게도 불만을 사게 됩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요새화 정책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스파르타는 또 다른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입장에서는 아테네의 민주정치 체제와는 달리 소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아테네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정치란 피지배층의 반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큰 위협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이후 스파르타의 예상대로 헬로타이라고 하는 피지배층들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스파르타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동맹군을 소집합니다.
다른 동맹군은 모두 받아들이면서 아테네의 중장보병 4,000명은 돌려보내 버리는데요. 표면상의 이유는 아테네군이 스파르타인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상의 이유는 훗날 아테네가 배신을 해서 오히려 헬로타이를 지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파르타의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아테네 역시 스파르타에 대한 큰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스파르타가 마침내 헬로타일의 반란을 진압하고 반란자들을 추방했는데요. 아테네는 스파르타를 견제하기 위해 추방당한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과 갈등으로 인해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더욱더 전쟁의 길로 몰고 가게 되는데요. 결국 기원전 460년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육지에서는 강력한 스파르타의 전사들이 승리하고 해전에서는 아테네가 승리하면서 서로 일진일퇴가 반복되는 긴 전쟁이 계속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아테네에 갑자기 위기가 닥칩니다. 그 당시 이집트와의 원전 전쟁도 있었는데요. 아테네가 참패하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 기원전 446년 페르클레스가 스파르타와 협정해서 30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게 되지만 이 평화 조약은 계속 지켜지지 못했죠. 기원전 431년부터 27년간에 걸친 두 동맹 간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전쟁이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지중해 전체의 세계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아테네의 페리클레스는 성벽 안에서 장기전을 준비했습니다. 해상을 통한 식량 공급과 군자금이 두둑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바로 위기가 닥쳐오는데요. 스파르타의 공격 때문에 교외의 농민들까지 아테네 성벽 안으로 모두 피신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벽 안의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그만 위생 상태와 영양 상태가 나빠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수차례 대역병이 습격을 하고 아테네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하면서 수많은 주민들을 잃게 됩니다. 당시 전염병은 전쟁 패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이 전염병으로 페리클레스도 목숨을 잃게 되고 궁지에 몰린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또다시 평화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동맹 간의 전쟁은 잠시 멈추게 되지만 여전히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세력 간의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이 당시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주장하는 주전파와 전쟁을 반대하는 온건파로 세력이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강경주전파인 젊은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최고의 명문가 출신으로 소크라테스가 아끼는 제자이자 페리클레스의 조카이기도 한 알키비아데스는 똑똑하지만 아주 자만심이 강한 금수저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는 반드시 스파르타를 물리치고 내가 아테네의 영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는 자신의 명성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스파르타와 다시 전쟁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때마침 이탈리아 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시칠리아 섬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시칠리아의 작은 도시들은 아테네계인 이오니아인들이 세웠지만 가장 강한 도시로 알려진 시라쿠사는 스파르타계의 도리아인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시라쿠사에게 위협받던 작은 시칠리아 도시들이 아테네의 구원을 요청하여 시라쿠사를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아테네 역시 곡창지대인 시칠리아에서 식량을 수입하는 상황이었고 시칠리아가 스파르타의 수중으로 넘어가면 식량 보급 차원에서 큰 위기라고 판단하게 되죠. 아테네는 시칠리아 문제에 개입하기로 결정하게 되고 강경파인 알키비아데스와 온건파의 장군들도 같이 지휘를 맡고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항하기 전날 밤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행운의 표시인 헤르마 동상 일부가 파괴된 사건이었는데요. 알키비아데스의 정적들이 알키비아데스파의 행위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사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알키비아데스는 그만 적국인 스파르타로 망명을 해버리고 아테네 연합군은 알키비아데스 없이 시칠리아로 원정을 나가 크게 대패하고 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영향으로 델로스 동맹에서 폴리스들은 줄지어 탈퇴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스파르타로 망명한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의 내부 군사 정보 등을 모두 스파르타에게 가르쳐준 바람에 아테네는 육지전에서도 아주 힘든 싸움을 하고 식량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아테네의 재정은 바닥이 났고 해군은 겨우 100척 정도의 수준으로 작아집니다. 노자비들에게 지불할 임금도 부족하고 재정 위기가 닥쳐오자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도시 국가들에게서 걷어들이는 동맹금을 크게 올려버립니다. 이러한 조치는 여러 동맹국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급기야 폴리스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이 상황을 지켜본 스파르타는 아테네에게 공식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육로를 제압하는 한편 해군은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아 군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404년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최후의 해전에서 패배하고 마침내 항복 선언을 하면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지요. 27년에 걸친 지중해의 세계 전쟁의 서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스파르타가 이끄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하면서 스파르타는 과거 아테네의 영역을 습수하고 그리스와 지중해를 제패합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의 통치는 아테네 민주정치와는 정반대로 힘으로만 통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갈수록 많은 폴리스들의 불만을 사게 됩니다. 급기야 10여 년 만에 반스파르타 동맹이 결성이 되고 그리스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또다시 빠지게 되는데요. 마침내 세 번째로 강력한 테베라고 하는 폴리스가 스파르타를 제압하고 그리스 세계를 잠시 통치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북쪽 변방의 마케도니아에 의해 통합이 되고 이후 알렉산더 대왕이 동양의 대제국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면서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인 알렉산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사라졌지만 후대에 끼친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시작된 민주정치, 예술, 문화 등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훗날 로마의 예술과 문학, 철학에 영향을 주며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이상으로 고대 그리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